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심당 김중혁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네. 동심을 지켜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심이라는 게 완전체라고 한다면 네. 이 완전체가 훼손되는 과정이 어른이 되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만 들어도 슬픈데 네. 오늘 영화 보고 나면 어떡하죠? 그렇죠. 너무 좋은데 슬픈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어제 이 세 편의 영화들을 동시에 보는데 네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눈이 부었구나. 네네. 울었어요, 많이 어제. 어린이 영화들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약간 슬픈 감각의 영화들, 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슬픈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주제를 한번 옛날부터 다루고 싶었는데 일단 영화가 너무 많아요. 좋은 영화가. 그래서 한국 영화로만 한정해서 아이들의 슬픈 세상이라는 주제로 세 편의 아주 좋은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영화는 또 아마 저런 영화가 있었어?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오늘 이런 영화들 찾아보셔도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영화 연출에서 사실 아이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흔히 이제 영화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다. 하나는 아이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 네. 또 하나는 동물? 그렇죠. 네. 동물이 나오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이 나오면 어렵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진다거나 이러면 어려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되고 성공한 영화 제가 알기로는 파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렇죠? 괴물. 아, 물은 그러네요. 네, 네. 생각해보면 10편 나올 것 같아요. 괜히 없다고 그랬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데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파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연출이 어려운데 이 세 편의 영화들은 일단 아이들의 연기도 너무 좋아요. 이런 면에서도 아마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영화 촬영 현장이 궁금해요. 과연 감독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낼까?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씩은 연출의 비밀 같은 거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맞아요.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들은 한편으로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연기 지도를 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표정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카메라 없을 때 꼬집어서 울리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감화시켜서 울리는지는 알 수 없죠. 올 수 없지만 영화들을 보다 보면 영화를 저렇게 만들려면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감독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정말로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영화들인지 한 편씩 한 편씩 보실 거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낮술하는 건가요? 네. 한잔 하셔야죠. 이 대낮부터 이게 뭔가요? 네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특집에 이은 음식 특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소주만 마시지 말고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 오늘 저희가 다룰 세 편의 영화들의 공통점으로 소주가 등장하는데요. 오, 어른들이 다 소주를 마십니다. 네. 우리들에서는 그러네요. 그 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늘 퇴근하고 나서 소주를 마시고요. 그리고 여행자에서는 첫 장면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 아버지인 설경구 씨와 김세론 양이 딸이 네. 같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첫 딸은 안 장면. 마시죠? 네. 잠깐 마시죠. 잠깐 마시긴 하지만. 잠깐 마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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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없는 산에서는 그 고모가 늘 소주를 마십니다. 근데 어른들이 왜 소주를 마실까? 어른들이 괴로운 일이 많겠죠. 정말 힘든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음에도 소주를 마시겠죠. 네. 이 밑에 있는 음식들은 아이들이 먹은 음식입니다. 극 중에서 오이김밥, 네, 우리들에서는 김밥과 김치볶음밥을 먹고요. 김치볶음밥. 그리고 여행자에서는 케이크, 누룽지, 밥떡을 먹고요. 나무 없는 산에서는 메뚜기, 그러네. 호빵, 네네. 식은밥, 군고구마를 먹는데 네. 특이한 점은 거의 모든 음식들이 어른들이 챙겨주는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조달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나마 부모들이 해주는 음식이 김밥과 군고구마, 할머니가 주는 군고구마 있을 텐데 이렇게 어른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발 어른들이 소주만 마시지 말고 애들 밥 좀 챙겨줘라. 애들 밥 좀 챙겨줘라. 애들 밥부터 챙겨주고 소주를 마시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1분 브리핑 캠페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군요. 네. 네. 금주 캠페인까지는 아니지만 소주를 먹되 아이들의 밥부터 챙겨주고 소주를 먹자. 이런 캠페인을 선 급식 후 소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또 음식들도 이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쉽게 그냥 만들거나 조달해서 간신히 끼니를 때울 것 같은 음식들이 그 중에서 메뚜기, 뭐 김치볶음밥, 식은밥 이런 거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보실 때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음식들을 먹는지를 유심히 보셔도 그 슬픔이 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주만 드시지 말고 아이들 밥 좀 챙겨주시라. 오늘 그거 안 하시나요? 소주 만병만 주서 할 줄 알았는데. 죽습니다. 네. 만병 주면. 네.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전학생!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쌤 막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뭐 어쨌는데? 너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네, 첫 번째 영화는 가장 기억에 생생한 영화, 네. 바로 작년에 나왔던 가장 뛰어난 영화 중에 한 편이죠. 우리들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명대사 특집할 때 명대사로 꼽았던 그 네. 대사가 나오는 바로 그 영화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도 없는 그 좋은 대사들 다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극 중에서 이제 꼬마인 윤이 네. 맨 마지막에 정말 촌철살인의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모든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네. 그 대사가 뭔지 궁금하시면 네. 그 회차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의 연기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해주신 그 대사를 포함해서 네. 아이들이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죠. 네.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머뭇거리는 연기 같은 게 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시작하자마자 아이가 피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 그럼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난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피구라는 게 어쩌면 되게 살벌한 게임이잖아요. 그럼요. 이 살벌한 게임 속에서 난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어리둥절한 표정 같은 게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영화가 아, 이 영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혹은 이 영화는 지금 내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라는 순간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첫 장면이 그랬어요. 네. 피구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끼리 두 팀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수를 한 명씩 데려가는데 간택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두 팀 중에 자기를 지명해 주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얹어서 가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주인공인 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선 역할하는 최수인 양의 그 얼굴이 너무너무 간택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자기를 골라주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의 그 어떤 좌절과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얼굴과 이런 것들이 너무 간절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처음엔 전 아이들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아,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네. 중요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불리는 이름인데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그 이름들이 불리는 게 이 아이가 마지막에 불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 이름이 불린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름이 불리지 않아 끝까지 남은 애라고 불리잖아요. 그게 참 이 첫 장면부터 얼마나 슬픈 영화인지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장면을 보다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네. 처음부터 뭉클해집니다. 네. 근데 그 첫 장면을 보면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가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장면을 찍으려면 멀리서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 위치가 바로 앞에 있으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더군다나 연기 경험이 많은 그런 아역 배우가 아닌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줌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멀리서 상대적으로 당겨서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감정을 연기할 만한 자유를 조금 더 폭넓은 마음의 공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찍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은 야외 장면이지만 실내 장면 같은 것들도 보면 조명 같은 것을 자연광으로 찍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찍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카메라도 이렇게 막 크고 막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하면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더군다나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상 제대로 연기를 시작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방식들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또 연기를 하기 전에 워크숍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대사 같은 것도 대본 같은 거 다 없이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대사들을 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선아, 네가 지금 선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대사로 다시 집어넣게, 이런 방식의 어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본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극 중에 등장하는 장면이 피구라는 거예요. 다른 운동이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구기 종목 장면, 모든 구기 종목을 통틀어서 피구의 룰이 가장 잔인해요. 그렇죠. 네. 적군과 아군이 뒤섞여 있죠. 그렇습니다. 뒤섞여 있어서 싸우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모든 구기 운동의 목적은 뭔가 하면 공을 특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하면은 골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고, 축구하면은 네트를 갈라야 되는 거고, 야구하면 멀리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기 종목 중에 거의 뭐 굉장히 독특하게 피구의 목적은 공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 선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을 일종의 상대를 킬하는 도구로, 상대를 없애는 도구로 쓰는 것이 공이거든요. 상대 선수를 전부 다 해치우게 되면 게임이 이기게 되는 경기가 피구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구기 종목보다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피구라는 경기가 얼마나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건가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경기들을 보면 선수들이 섞여서 하지 않습니까? 농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갈라서 하는 경우가 이제 배구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 배구는 전선이 하나예요. 양자 사이 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피구는 사방이 다 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피구는 초등학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그렇죠. 경기야. 네. 정말 잔인한 경기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곳이 다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곳은 한가운데밖에 없는 거예요. 몰려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로 침잠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 피구이기 때문에 더 슬픈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저는 이제 가장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듯이 슬프게 만드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10대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다룰 때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더 우리의 마음을 초연하게 하는데, 사실은 피구가 피해자끼리 싸우는 경기거든요. 공을 자기가 맞아가지고 나가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 나가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나가면 자기가 당한 그대로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두 아이들이 결국은 둘 다 왕따의 피해자인 가장 슬픈 아이들인데, 이 두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 자기가 당한 말 그대로 상대에게 안겨주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오죠. 왕따답게 혼자 놀 것이지. 저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하여튼 왕따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이 영화의 제목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라는 게 전 참 잔인한 말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함께 같은 뜻을 품고 있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자 할 때 우리들은 굉장히 난폭해지고 잔인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 우리들이라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참 잘 지은 제목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라는 것은 일단 너희들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배제하는 어떤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애들 얘기니까, 아 맞아 저 때는 저랬지, 근데 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다 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이 영화의 이제 연출이 얼마나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지아가 선의 집에 와서 며칠을 자면서 같이 이렇게 방학을 지내게 되죠. 근데 둘이 이제 막 친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로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밤에 같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젠가 바다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응. 나중에 우리 둘만 바닷가 같이 갈래? 진짜? 근데 두 아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머니와 관련돼서 바다에 관한 약속이 어긋났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둘은 서로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어머니 같은 그런 보호 역할을 해주겠다고 서로가 약속한 상황이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선 입장에서는 지아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지아가 좋아하는 게 오이김밥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이김밥을 싸달라고 하죠. 근데 엄마는 힘드니까, 왜냐하면 김밥 마는 게 직업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애교를 떨다가 그 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가볍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다정한 장면을 누운 상태로 지아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아가 일어나서 이제 오이김밥 먹으라고 널 위해 만들었으니까 선이 주게 되죠. 근데 지아가 안 먹죠. 배 안 고프다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또 과자는 먹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아를 보고 있으면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이 아이는 전학 처음 왔을 때 헤드폰 쓴 아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지아가 선을 사귀면서부터는 헤드폰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지아의 행동입니다. 뭔가 하면 갑자기 니네 집 왜 이렇게 덥니? 하더니 선풍기 앞에서 가서 바람을 쐬는 거죠. 너희 집 이렇게 덥니? 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집엔 에어컨이 있거든요. 잘 사는 집이고, 선 집은 그만큼 잘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지아라는 아이는 선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비교 우위가 뭔가 하면 집이 잘 산다는 거죠. 반면에 선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는 그 순간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마음을 자기의 우위인 그 계급에 관한 이야기, 에어컨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들이 짜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 연출이 정말 섬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왜 니네 아빠가 내? 그리고 영화 참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또 하나의 설정이 저한테는 어떤 거로 보이냐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른들한테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왕따를 10대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면 어른들한테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어른들이 호소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집에서 학대를 받는다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 문제에 무관심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어른들이 좀 폭력적이라거나 이런 걸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선의 엄마를 보면 정말 훌륭한 엄마 같아요. 그렇죠. 아이한테도 너무 이렇게 자립심도 키워주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이 정도면 공부만 잘한다고 그 학생을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분별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뭐가 잘못된지 틀렸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이렇다면 이런 문제, 큰 문제에 봉착한 선이나 지아는 사실은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런가라는 부분인데 어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게 자기들의 문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이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이가 어리니까 미성숙한 어떤 감정이나 관계 때문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항상 삶의 단계에서는 절실한 그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영화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쵸, 그쵸. 싶은 생각 들고요. 전 재밌게 본 장면이 처음으로 선이 지아한테 학교를 소개해 준 장면이 있어요. 여기가 강당이고 예. 얘기하는데 여기 1층은 1학년, 2층은 2학년, 3층은 3학년, 4학년, 4층은 나머지. 얘가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본 세계는 3층까지인데 그 위의 세계는 당연히 5학년, 6학년인 거 알겠죠. 하지만 5학년, 6학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머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겪어본 세계, 정말 한정된 세계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저는 이 영화 참 비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주인공을 누구로 삼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극중에 이제 보라라는 아이까지 있는데 보라를 만약에 배제하고 얘기한다면 두 아이 중에서도 이 얘기는 결국 선의 이야기잖아요. 네. 지아와 선 중에서도 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은 왜 전학을 온 아이가 아니라 전학 온 아이를 맡고 있는 그 학교에 있던 아이가 주인공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학 온 아이도 왕따였었고 이전 학교에서 그 다음에 선이도 지금 어떤 이유로 이 학교에서 왕따인 상황인 거죠. 둘 다 왕따인데 왜 전학 온 아이가 아니고 이미 그쪽에서 왕따가 돼서 계속 왕따인 아이가 주인공인가를 말할 수 있는데 전학 온 아이는 말하자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이인 거죠.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학교로 온 순간 관계가 세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새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이고 선이라는 아이는 왕따가 세월에 따라서 누적이 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데 바깥에서 줄이 하나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동아줄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관계의 누적 속에서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이너스 상태에서 간신히 뭔가 하나 빛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하는 왕따의 피해를 받은 아이와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는 아이의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절박할까라는 거죠. 선이 훨씬 더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적인 이유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아가 아니라 선을 선택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면서도 비범하기도 한 그런 설정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선이 지아에게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지켜주는 듯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0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절박한 아이가 덜 절박한 0인 아이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대사를 할 때 그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네, 뭐 엔딩 장면도 정말 딱 끝내야 될 타이밍에서 감정의 과잉 없이 딱 정확하게 끝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엔딩이죠. 아빠, 가는 거야? 너 여기 보육원에 왜 왔는지 알아? 난 고아가 아니에요. 말 잘 듣고 착해야 누가 널 데려가지. 너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이제 너도 다 잊어버려야 돼. 아빠 다시 안 오셔. 절대 안 오실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아빠 꼭 만나야 돼요. 나 아무 데도 안 가요. 자, 두 번째 영화는 여행자입니다. 네. 네. 참 소문만 듣고 명성만 듣고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정말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놀랐는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 한 8, 9년 됐죠. 근데 김세론 양 때문에 일단 가장 크게 놀랐죠. 네. 사실 지금 김세론 양 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일단 좋은 연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성장해서 과연 어떨까 무척이나 기대되는 그런 10대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김세론 양이 관객들에게 제대로 소개된 사실상의 첫 번째 영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당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어디서 저렇게 작고 조그만 아이가 저런 연기를 하는 아이가 영화에 나올까 싶어서 정말로 경이로운 느낌까지 저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다뤘던 우리들과 이 영화의 공통점이 있네요. 이창동 감독. 그러네요. 네. 네. 이창동 감독이 제작자. 네, 제작자이고 우연히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작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 자체가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데 마냥 슬픈 주인공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한 강단 같은 게 그 얼굴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허물어지거나 바뀌는 과정을 보는 얼굴만으로도 수많은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김세론 양의 극 중에서 이제 그 슬프거나 이입이 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문성근 씨가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면 제가 볼 때 눈물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는 제가 아기를 찔렀대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울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여행자는 정말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현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이 영화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새롭게 입양될 거를 막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면 그 일종의 의식 같은 걸로 남은 아이들이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는 모든 장면이 너무 슬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인 이 진희로 나오는 김세론 양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부르는데 그 장면도 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기만 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게 느껴지죠. 세월이 흘러가면은 근데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의식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아이들이 너무 무덤덤해서 슬픈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 노래를 대체 몇 번이나 불렀을까? 그러니까요. 수만 번 불렀겠지. 그래서 이제는 그 노래의 의미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래서 더 슬픈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의 노래가 의식 같은 노래였다면 김세론 양이 나중에 부르는 노래는 탄식 같은 노래였던 것 같고요. 또 한 번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약간 구원을 바라는 그런 노래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다 슬픈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부르는 노래가 당신은 또 모르실까요? 예. 그 노래가 그렇게 모르실 거야. 슬픈 네. 노래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가사가 가사를 너무 슬프죠. 하나씩 곱씹으면서 듣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게 이창동 감독 아이디어였대요. 아, 네. 나이가 많으시구나. 난 고아가 아니에요. 그때서 뉘우칠 거야.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창작자가 만들어낸 에피소드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창작을 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만들거나 쓰거나 찍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은희 르꽁트라는 한국 출신의 프랑스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인데.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됐을 때 어렸을 때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9살 때 버려진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9살이란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억들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로 입양을 하게 되었고 40이 넘어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은희 르꽁트라는 감독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감독에게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계였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자전적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울림 같은 것이 이 영화 속에 있다는 거죠. 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묘사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슬프게 묘사가 되고요. 이건 그 마음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품이나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생각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뭔가 하면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사실은 양가적인 감정인데 그 두 감정 다 이 은희르 콩트라는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양자 사이에 어딘가에 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보면 진짜 굉장한 절실함 같은 것이 영화 속에 담겨 있죠. 저는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뒤에 네, 나오는데 네. 앞에는 발이 나오고요. 뒤에는 등이 나와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나온다는 건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일 텐데 마지막에는 그 촉감과 온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억하는 게 네. 결국에는 자신이 보던 것에서부터 촉각 혹은 온기로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디테일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함부로 쓰일 수 있는 좀 지나칠 수 있는 디테일인데 화투점을 치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잠을 자지 않고. 네. 근데 그냥 아이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뭐 애어른 같다 이렇게 할 테지만 그 아이들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 제목이 여행자인 것처럼 이 아이들은 지금도 여행 중이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화투로나마 그걸 한번 예측해 보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 같은 게 화투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을 한 번 더 치려고 해서 이제 수키가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참 굉장히 슬프고요. 네. 이 보육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종의 교량 같은 공간이라서 아이들도 지금 이 아이들하고 평생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곧 있으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 버려진 아이들끼리의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굉장한 연대라든지 또 뭐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고 또 그 장면만 보면 별게 아닌데 전체 맥락을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간호사한테 주사를 맞으러 진이가 간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아파 이러고 안 아플 거야 이러고 주사를 놨는데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해준다고 했잖아. 이 장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빠가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 인생에서 큰 그 거대한 상처를 받은 아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아이가 너무 괴로운 아이인 건데 그런 아이가 주사를 안 아프게 놓다고 한 간호사가 아프게 놓는 순간 그 상처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묘사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진이라는 아이랑 대비가 되는 게 수키라는 아이인데 수키라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더 슬플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입양되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의 양부모한테 자기가 간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한 살이라도 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초경을 하죠. 근데 초경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아이가 입양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밤새 자기가 그 흔적인 속옷을 필사적으로 빠는 장면이라든지 자기 나이를 그나마 또 한 살을 어리게 속이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양부모랑 말하자면 인터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실방실 애써 웃으면서 노력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한다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진이랑 또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수키에 또 굉장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화투점 할 때 그렇죠. 자기 나이를 쳐야 되는데 한 번 더 치는 장면이라든지 자기 소개할 때 다 일어서서 얘기하는데 얘는 너무 크니까 다 서지 않고 키가 크니까. 무릎으로 그냥 서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절박한 마음 같은 게 작은 행동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괴물에서 고화성이라는 배우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바로 그 직후에 나온 영화이기도 네. 하고 고화성 씨가 사실 비중은 안 큰데 대단하죠. 네, 이 영화에서 고화성 연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 오늘 최고의 장면이 고화성 씨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먼저 알 것 같아. 네. 아, 정말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네. 엄마 뭐해? 여기다가 동전 넣고 동전 가득 차면 엄마 그때 올 거야.
지야 언제 엄마 와? 자,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나무 없는 산입니다. 사실 여행자랑 같은 해 나온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번에 처음 보셨잖아요. 네, 올해 발견으로 꼽혔습니다. 보는 순간 일단 빠져들었고요. 굉장히 좋죠. 끝날 영화가. 때까지 네, 정말 넋을 놓고 봤는데 너무 슬퍼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행자하고 비슷한 면이 많죠. 그렇죠. 여행자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보육원에 아이를 버린 얘기이고 여기서는 이제 엄마가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모한테 맡기죠, 아이들을. 네. 근데 고모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다가 또 자기도 힘드니까 이번에는 중간쯤 되면 또 할머니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맡아줄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하는 이야기들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자매가 겪는 어떤 아픔 같은 것을 다루고 있죠. 세계의 세계를 거쳐가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서울에 그렇죠. 도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작은 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시골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저는 너무 슬펐던 게 이 세계로 옮겨갈 때마다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별을 할 때 처음에는 엄마와 이별을 하고 그 두 번째는 고모랑 이별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별할 때마다 안 볼 것처럼 있다가 뛰어나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별을 해요.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들어가.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로 이렇게 극성을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굉장히 뭉클하다는 건데 처음 이렇게 고모 집에 맡겨져서 자는데 얼마나 낯선 자리에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뒤척이겠어요? 6살, 4살밖에 안 되지만 그런 뒤척임에 대한 묘사라든지 버스 정장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도 안 내린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것을 이제 영화가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고요. 영화에서 이제 엄마가 또 하필이면 어른들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무슨 약속을 안 하면 이 저금통에 동전들을 니네가 하나씩 모으고 있으면 저금통에 동전이 꽉 차면 그때 엄마가 올게 라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채우려고 하는데 가난한 고모 집안에서 자라면서 동전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방법은 놀라운 발견. 이 아이들이 진짜 커서 좀 자영업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빵은 큰 동전으로 빵을 사니까 작은 돈으로 바꿨어. 그냥 50원짜리, 1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꾼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전이 많아지면 금방 찰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지방이니까 구워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팔아서 그 푼돈이라도 또 넣으려고 한다든지 청소 같은 거 해가지고 고모한테 용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저금통을 채우려고 하는데 또 마지막에 저금통의 행방이 또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 저금통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이 영화의 나름 작은 반전이자 굉장히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또 다른 아이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포기한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금통이 차지 않아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장면처럼 보여서 맞습니다. 그 장면들도 영화에서 굉장히 슬프게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김소영 감독도 뭐 여행자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 상당히 자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부산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키우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약간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에 역시 미국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없는 산에도 어떤 그 자전적인 아까 말씀드린 절실함 같은 것이 배어 있죠. 감독님이 이 영화 처음으로 생각할 때 이미지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약간 언덕 위에 두 아이가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했다는데 제목이 거기서 왔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는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이 아이들이 돌무더기에다가 죽은 나무를 꽂아두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다가 나중에 멀리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무더기 같은 데다가 이 아이들이 나무라고 심어놓은 그 꼴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절실함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처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게 없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싶은데 이런 겁니다. 이 영화에서 그럼 과연 이런 아이들을 뭘 찍을 것인가라는 건데 이 영화가 선택한 것이 굉장히 놀랍게도 이 영화만큼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도 드물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그 얼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찍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큰 극성이 강한 연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얼굴이 텅 비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얼굴을 근심하는 듯이 가장 가깝게 클로즈업 위주로 찍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의 클로즈업에 담기는 아이들의 텅 빈 표정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사건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뭘 보냐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아이들이 보는 세상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그 롱쇼트 같은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클로즈업이 워낙 많은데 초반에는 롱쇼트로 뭐가 담기냐면 갑자기 이제 원경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도시의 아파트 초원이 얼마나 삭막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공간이 옮기기도 하지만 뭐 하늘을 뭐 뒤덮고 가는 구름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황혼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뭐 산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보고 나면 이 영화가 하고 있는 말이 간절히 바라면 뭐든지 원하는 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어떤 영화들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아이들을 위로하냐면, 그래도 세상은 니네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사는 삶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로 오히려 위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해피엔딩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나무 없는 산의 형식들이 가져온 어떤 감동이 아닐까 싶은 면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어찌 보면 이 해피엔딩일 수 있는 이 영화, 그리고 해피엔딩일 수 있는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해피엔딩. 어떤 면에서? 해피엔딩이죠.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슬픈 거예요. 가사가 모두에게 잘해주고 싶어라는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들,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모두에게 잘해주고 싶어라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렇죠. 윤영기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시간은 진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체험되는 엄마를 기다리는 그 느린 시간, 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공간도 고여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흐르지 않는 시간, 고여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영화가 아이들의 감각으로 너무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비범한 측면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힘드시죠? 네, 힘들었지만 오늘은 또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들은 최근에 봤기 때문에 약간 빼둘 생각을 했고요. 나무 없는 산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영화였는데, 최고의 장면을 뽑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 없는 산은 거대한 하나의 시퀀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최고의 영화를 나무 없는 산으로 할 거고요. 여행자의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고화성 씨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혼자 아이들을 향해서 반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귀한 생명을 갑자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해요. 근데 고화성 씨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웃어요. 그 장면이 너무 좋죠.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왜 웃는지도 알겠고 고화성 씨가 왜 웃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장면이 참 기괴한 장면이지만 굉장히 이 영화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장면.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면에서 반성할 때 존댓말로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렇죠. 존댓말로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자, 저는 이 세 편 중에서 세 편 진짜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세 편 다 별점을 다 똑같이 줬더라고요. 네, 세 편 다 별 4개였는데요. 세 편 다 참 좋은 영화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들을 고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고르고 싶고요. 장면을 하나 고르라면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에서 문성근 씨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자책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아이의 마음을 새로운 양이 이렇게 보여주는 연기를 할 때 그 장면은 정말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꼽고 싶네요.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들의 슬픈 세상. 3월에 좀 슬퍼도 됩니다. 네. 워낙 희망이 많은 그런 달이니까 한번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가라앉으시는 분들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바닥 한번 치고 또 올라가는 또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